자,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풀어봤어요? 13자 풀어봤어? 안 풀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과학 지문이 여러분들 그냥 읽고 이거 들으면 그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풀라고 하면은 과학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혼자서는 쉽게 잘 안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와보라고 했는데 풀어왔던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이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한번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진도는 어디 나가고 있어? 며칠치 하고 있어? 아직도? 몇 차시를 하고 있는 거야, 수행평가? 그래서 앞에는 뒤에 뒤부터 나가는 거. 지금 11일차 하고 있다고? 며칠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11일차 하고 있는 거야? 11차부터 해서 10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시험 끝나고 지금까지 11일차 이렇게 나가기 끝이야? 네. 독서 지문이 11차 거의 8개네요. 따로 하루에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 하루에 하나씩 푸는 거?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풀어? 2씩 2일차씩 풀어? 지문 2개씩? 지문 2개씩. 그거 그냥 다시 하고 뒤에서부터 하는 거. 앞에서부터 하는 거 중요한데. 뒤에서부터 하는 거. 근데 지난 시험 범위 빼고 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게 13일차, 14일차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며칠차 남냐 지금? 너네 지난번에 뒷부분의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였어? 21차부터였나? 30, 맨 뒤에 30, 어. 22부터 30 22부터 30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14 한다 치면은 14하고 15부터 21까지네 남은 게 15부터 21까지. 근데 뒤에서부터 풀어가지고 그럼 지금 며칠 차까지 풀었는데? 21부터 했을 거 아니야. 21일차부터 해서 21일, 20일, 19일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야. 13까지 끝났어. 뭐라고? 13까지 끝났어. 13까지 끝났다고? 21일차부터 해서 13까지 했어? 그럼 그냥 앞에서 어려운 거 좀만 하고 나머지 다 그냥 알아서 풀라고 그냥 시험 뽑힌 것 같은데? 맞네. 그냥 앞에서 하는 우리 지난주 했던 게 되게 어려운 수능이었거든. 되게 어려운 대였어. 그래가지고 독서가. 그거 하고 아마 이번 주부터 하는 거 해가지고 13, 14, 15, 16은 다 좀 지난주 했던 거에 비해 좀 쉬울 거거든. 그리고 이 수능부터 이전 거는 다 지문도 3개씩밖에 없어요. 어차피 독서론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엄매랑 화작이 다 1번부터 15번까지 있기 때문에 독서 지문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쉬운 건 알아서 해야 돼. 선생님 2분 차씩 다 합치면 일주일에 몇 차씩? 5개야? 5번, 4번? 2번 해서 4시간. 하루에 1시간 지문 하나 못 나가신다고 했지? 하나 나가셔? 1시간에 지문 하나는 나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너네 뒤에서 숙제로 풀라고 했던 거는 따로 풀이 안 하셨어? 시험만 몇 개만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랑 다 할 수도 있어. 나 아직도 수행평가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도 또 수행평가야? 우리 다음 주까지. 다 다음 주까지? 야 너네 무슨 그 저기 대학교 레포트 작성해? 토론에 3번 하잖아. 토론회야. 어. 우리는 더 적은 거지. 우리 하죠. 나는 토론회 지금 시작했어. 아니 다 다음 주까지. 더 적은 거지. 그럼 그거 있으니까지 하자. 그러면 아 코로나가 글쓰기까지 해? 선생님 한 분 아예 수업 안 하시겠다는 그건 것 같은데 그렇죠? 18일 내일 없어 마음 먹고. 학생을 안 쓰니 전화를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이제부터 지금 3개씩이라 가지고 그렇게 빡세진 않고 좀 덜 어려울 거예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것들을 좀 되게 복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좀 말들도 어렵고 개념도 어렵고 오히려 뭐 물론 올해 수능은 뭐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다마는 최근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뭐 재재작년 수능에 비해서 그 지난주 지난주에 풀었던 건 다 어려운 거라 가지고 걔네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일단 볼게요. 그리고 18세기 북학파들은 청해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해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해왔대요. 자,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북학파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이제 실학자들은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실용적인지는 사람마다 좀 달랐습니다. 맞죠? 그래서 왜 뭐 우리가 박지원도 실학자라고 하고 정약용도 실학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학자였던 홍대용도 실학자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 성향,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과학적인 관점들, 그 다음에 그 박지원의 뭐 허생전이나 뭐 이런 데서 나왔던 이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점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 학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지. 왜냐하면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화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사실은 중화관념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 이전의 명나라부터. 자, 이 명나라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중심은 그냥 명나라, 중국이라는 관점이 4대주의적 관점이고 그 4대부들로부터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원래 중화관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명나라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의 땅이 워낙 넓고 힘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이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면 청나라의 현실이 있어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고 나서 조선시대에서 이 조선은 청나라를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와 거의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청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유럽이랑 교역을 하면서 청나라의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자, 그래서 청나라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청나라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똑바로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한 이 청나라의 현실에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북학파들이야. 그래서 북학이라고 하는 게 당시 청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으니 우리도 이 청나라의 발전된 분류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융성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 북학파들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화관념, 그러니까 명나라를 중심으로 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이 여기 청나라의 현실에 투입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청나라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을 아주 괴롭게 한 민족이 아니라 배울 점이 있는 민족이구나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자, 그래서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학문 성향이 다르니 중화관념을 자신의 학문 성향에 맞게 이제 청나라의 현실에다가 대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1778년에 함께 연행길래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동구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보인대요. 자, 그래서 북학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요,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명나라 때 우리가 이제 그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듯이 임금의 나라로 섬기는 게 명이었는데, 지금 바뀐 청나라의 현실을 봤더니 바뀐 청나라의 현실 역시 어떠하다. 우리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되게 훌륭한 나라였던 거야. 엄청나게 발전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목적이 북학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우리 조선이 청나라를 따라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겠죠. 자, 그래서 그가 쓴 북학위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요, 특정 관점에 따라서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러한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자, 그러니까 중화관념,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손상 없이 청나라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충분히 청나라를 따라갈 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내가 말했던 중국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중국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중화관념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만의 개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오로지 중국 사람들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중국이 하던 대로만 따라가면 돼. 그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제가의 북학론의 밑바탕은 바로 그거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중화관념은 세상에서 최고야. 그런데 청나라 가봤더니 청나라의 중화관념이 그대로 녹아있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의 거 살릴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중국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주류의 견해,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 북학파들을 이제 천하게 생각했던, 또는 북학파들을 주류로부터 밀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보통 유교 4대부들이죠. 4대부들. 자, 그래서 그러한 4대부들 입장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박제가는 의리 문제는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겼답니다. 자,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주류의 견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그 유교 4대부 꼰대들이었겠다, 그렇지? 박제가나 이 시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박제가는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이때 당시는 신세대였을 거야. 신세대. 자기가 젊은 세대였을 테니까 의리 문제는 청나라가 천하를 가진 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아니, 명나라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뭘 의리를 지키자는 거야. 어차피 명나라 사람들도 다 청나라 국민이 됐는데. 그래서 청나라 문물 제도의 수용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따지자고 했어. 근데 이렇게 봐봐봐. 그때 당시 조선 사회에서 우리가 청나라를 따르면 이런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4대부들이나 임금에게 갖다 줬다고 생각해봐봐. 그거를 보면서 와,
굉장히 좋은 이익이 생기네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양반 사회는요, 손익 계산하는 거를 되게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양반들은 왜 돈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하죠. 돈 만지는 거 전부 노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돈 계산도 할 줄 모릅니다. 양반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용하면 이익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야. 이익을 따져. 그러면 너는 장사치 같은, 천한 장사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제도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단위성을 설박하였어요. 박제가는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양반 사대부들은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하는 건 천한 장사치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익 따져가면서 의리 챙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지. 이 청나라와의 이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익 추구에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주자학자들과 또 다른 말이 건데, 이 주류의 경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류가 주자학자들이랑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로는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배 보내야 될 일이었어요. 조정에서 어디 천황이 이익을 따지나 이렇게 돼야 될 일이야. 그때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박제가의 입장입니다. 박제가의 입장. 자, 그 다음에 박제가랑 같이 여행을 갔던, 청나라 여행을 갔던 이동무의 입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이동무는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대요. 자, 봐봐.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네.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을 치는데 밑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몰라. 여기에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라고 적어놨잖아. 객관성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이 객관적인 태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문단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문단에서 박제가는 객관적인 태도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어? 아니지. 왜? 최고라며 걔가. 그건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지. 청나라의 문물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건 이 이동무는 적어도 얘가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대요. 자, 그러니까 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 실학자들이다 보니까 실용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쓸데없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킨다든지 쓸데없이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청나라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황제가 행차하는데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이 일련의 조치가 뭐였겠어? 황제 행차하는데 백성들 끌어다가 여기 막 도로 닦게 시키고 일 시키고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민생과 무관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걸 보고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현실에서도 민생을 신경 쓰지 않고 청나라의 행차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지적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인 태도로 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청나라의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물질적 삶의 풍요를 우리가 가져오자 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어. 그런데 청나라의 현실에도 문제점은 있어. 얘네들이 100% 백성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야. 그 다음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나라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대요. 봐봐봐. 청나라가 최고라고 얘기한 거야?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어?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만의 개성이 있고 청나라는 청나라만의 개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요거야. 맞죠? 자, 그래서 청과 조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게 뭐에서 벗어나는 거냐면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자학자들, 꼰대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청나라 싫어야. 청나라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준다 해도 싫어야. 왜? 일단 첫 번째 명나라를 멸망시켰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우리 민족을 너무 힘들게 했어. 병자호란때.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 청나라와 손잡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박제가의 관점은 뭐였어요? 청나라의 문물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자라는 거였잖아. 자, 그러니까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뭐 한 거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 게 누구다? 이동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봤대요. 자, 서로 구분은 돼. 근데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합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왜? 청나라를 선택한다고 해서 조선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을 배신한다고 해서 청나라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말이 뭐야?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렇죠?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답게 살면서도 뭐 할 수 있어? 청나라를 배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청을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사는 것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랑 중국 역사랑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좀 끌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했다. 이거 어떻게 변한 건지 혹시 여러분 압니까? 알잖아요. 이제 청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청의 민족들의 대표적인 머리가 바로 변발이죠. 변발. 그래서 앞에 머리 다 잘라버리고 뒤에만 기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왜 비통한 감정을 느껴? 유교 4대 부적 관점에서는 머리카락은 자르면 돼? 안 돼? 안 돼.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를 여기까지 다 자른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청나라 민족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잖아. 중국 민족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 명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뭐 하면서 살아야 돼? 변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통한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관점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요 문장이랑 같이 연결되는 게 바로 뭘까요?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겠지. 유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주족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건 우리도 머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자른 걸 보면서 너무 비통해.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를 배우는 것은 또 그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청나라를 배울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명나라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이 유교 사회였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청나라 배우자라고 해놓고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또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다음 나옵니다. 8세기 후반에 중국은 명나라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이면 이미 명은 거의 없어졌을 때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우리가 1600년대에 일어났죠. 1600년대. 그러면 18세기 후반이면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고도 못해도 한 150년 지났을 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이 이르는 여러 단계들의 시장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제가랑 박지원이 썼던 당시 청나라를 갔다 온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들 읽어보면 청나라는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이미 뭐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 골목에 상가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간판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열려 있는 그런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박지원이 완전 뜨악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땅은 엄청 넓단 말이야. 정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 뭘 팔고 있냐면 전복 팔고 있는 거야. 아니 전복을 바다에서 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팔 수 있지? 뭔데 유통이 가능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당시에 박제가랑 박지원이 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이었어요. 유통. 그래서 그 박지원의 허생전도 보면 허생전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유통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유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잡았던 게 내륙에서 팔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 경제가 당연히 발전하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18세기 후반 중국의 모습은 경제 발전이 아주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비단, 그 다음에 엄청 비싼 뭐 도자기, 뭐 금 이런 것들만 장거리 교역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뭐 전복, 새우, 뭐 이런 것들도 막 팔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일상적인 물건이죠. 자, 그래서 일상적인 물건으로까지 교역이 확대가 됩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일상적인 물건으로 확대되는 시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상인 조직들이 생기겠지. 자, 그래서 그러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상인 조직의 발전, 신용기관의 확대, 교육의 질과 양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시대였다. 자, 그러니까 상인 조직,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시장이 돌아가려면 뭔가 어떤 기관들, 운영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까지 다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다. 자, 그래서 대외 무역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은의 유입은, 자, 무역 발전이랑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이 이제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특히 유럽과의 교류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었지. 자, 그래서 그러한 무역의 발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유럽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은본위제라고 하는데, 은본위제, 그러니까 모든 화폐의 기준이 은이 되는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중국은 땅도 넓어, 은도 많이 캘 수 있어. 거기에 플러스 중국 안에서도 이제 은이 돌기 시작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당시 이제 뭐 유럽이겠지, 유럽 미국에서 대부분 다 화폐를, 은을 기준으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은의 유통이 많아지고, 이 은이 중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적인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중국 안에서 은이 많이 돌게 되고, 중국에 은이 많이 쌓이고, 이 은을 바탕으로 외국에 뭘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결제 발전을 자극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역이 생기니까, 국가만의 무역이 생기니까 은을 매개로 한 과세,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은으로 매기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에 자꾸 뭐가 쌓여? 은이 쌓이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부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당연히 무역은 많이 할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 발전을 자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품. 중국에는 땅이 엄청 넓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 맞죠? 자, 그래서 그 수많은 물건과 유럽 사회에서 돌고 있는 은이 전 세계에서 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과 상품의 세계적인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거의 세계 경제를 맞먹을 정도로 돌아가는 거야. 유럽 전체 대륙 다 합해도 거의 뭐 중국이랑 대륙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청나라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면 거의 뭐 한 100년이다, 그렇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심각한 내외 위기에 직면해서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자, 19세기에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돼요. 그래서 북학파들이 연행했던 18세기 후반에도, 그러니까 박제가랑 이동구가 청나라에 이제 유학을 갔던 요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이제 위기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봐봐. 경제 규모가 커져요. 맞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뭐가 늘어나느냐?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단 말이야.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꾸 몰라. 애를 더 낳아. 맞죠? 자, 그래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 사람이 잘 죽지도 않아. 수명은 계속 연장돼. 수명은 연장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는 또 계속 낳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당시에 농업이 지금만큼 과학적으로 발전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증가량에 못 미치는 거야. 이 농경의 발전은. 자, 그래서 자,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이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요거를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너무 10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자, 농업에 문제가 생겨.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농사 안 지으려고 해. 왜 농사 안 지으려고 하는데? 시장 가가지고 상품 판매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농경을 막 농사 계속 짓냐? 사람들 다 어디로 가? 도시로 가지. 맞죠? 자, 그래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뭐가 생기게 되는 거야? 개인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주의는 뭐 때문에 생겨났냐면 우리 그러니까 동양 국가의 어떤 그 역사로 봤을 때 우리가 공동체 국가로서 뭔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함께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쌀농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좀 있죠. 그래서 쌀농사는 한 집안의 가족들만 가지고 쌀농사를 못 지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여가지고 이 집안 땅에 농사해주고 한꺼번에 움직여가지고 이 집안 땅 농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모내기는 집안 가족들끼리 못해요. 온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 땅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농촌 공동체라고 부르잖아. 맞죠? 자,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끼리 뭐가 약해지느냐? 유대가 약해집니다. 그 이제 조금씩 뭐가 생기게 되는 거야? 개인주의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습니다. 자,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사 조직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조직은 뭘로 움직일까요? 의리로 움직일까? 뭘로 움직일까? 돈으로 움직이겠지. 물질로 움직이는 관계인 거야. 얘네들은. 상호 부조 관계라고 하는 부조는 서로 돕고 돕는 걸 말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챙겨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 서로 뭔가 계약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엮여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 조직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개인화, 물질화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결사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굳이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뭐 해? 우리 조직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으면 그게 더 좋은 거야.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서로 사회적인 유대가 약화됐으니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부족관계 안 맺고 있어. 그럼 우리 부족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야? 등쳐먹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이익 최대한 많이 빨아먹고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뭐까지 되었다?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에 뭐가 많이 생겨? 부정부패가 생겨. 자, 그래서 관료 사회에 부정부패가 생겨. 그런 것들이 전부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대요. 자, 그 다음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늘어났어요. 세상이 살만해지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 그래서 지식인들의 숫자는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 우리 요즘 시장으로 하면 뭐야? 배운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적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겨? 물질 만능 사회에서 부정부패 당연히 생기겠지. 자, 그래서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이 심화되겠지. 자,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야? 불법적인 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 암암리에 서로 뭐 돈 먹여가지고 불법적인 행동들 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너무 그냥 성행했던 거야. 그러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던 거야.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급증하면서 경쟁이 너무 빡세지니까. 자, 그래서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위기의 씨앗들이죠. 자, 그래서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조정에서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게 있었어요. 왜? 당시 18세기면 유럽 사회는 이미 소위 말하는 이제 혁명들,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명예혁명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야. 그래서 완전히 근대 사회로 전환되었던 시기거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라는 누가 있어? 황제가 있단 말이야. 황제가 나라를 통치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최대한 뭐 하려고 했냐면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한 거야. 너무 외국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뭐까지 생겨? 황제에 대한 반란까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확대로 인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선교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누구 아래에서 평등해? 하나님 아래에서 평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황제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선교활동이 확대되면. 자,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의 청나라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려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역류하거나 기합 방안을 모색해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16번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 봅시다.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 누구랑 누구였어? 박제가랑 이동무. 박제가는 박제가의 어떤 사상이 생긴 이유, 이동무는 이동무만의 사상이 생긴 이유, 각각 형성 배경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견해 차이 있었습니다. 맞죠? 중국 절대적, 얘는 중국 상대적. 맞죠? 자,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의랑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역사적 의의 안 나와 있고 한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서, 자, 분류가 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류별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류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18세기 중국의 사회상과 관련해서 시대별 기준에 따른 분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사상적 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때 당시에 경제는 성행했고 그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 부정부패는 자꾸 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중국이 변화한 것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자, 다음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자, 다음 17번. 가의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다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그렇죠? 자, 중화를 다루는 방도는 뭐였어? 중화관념은 세상에서 뭐 한 거? 절대적인 거. 중화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중화를 받아들여서 이루어내야 돼. 이 중화를 받아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 맞죠? 청의 문물을 도입해서 중화를 이룬다. 맞는 말. 자, 다음.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자,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 맞죠? 자,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은 뭐였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아주 절대적인 중화관념이 보존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관념이 보존되어 있는 청의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 조선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왜? 얘는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자, 다음. 이동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맞죠? 청의 현실을 관찰했어.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은 민생의 문제를 신경 썼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뭘 비판했어? 황제 행차하는데 백성들 끌어다 쓴 거 비판했잖아. 그렇죠? 자, 다음 4번. 이동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 맞나요? 아니다. 그렇죠? 중화를 보존하고 있는 건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박제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있음을 인정하였다.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박제가와 이동무는 모두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맞죠? 중화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야. 근데 박제가가 바라본 청나라의 현실은 중화관념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냥 최고인 거야. 그런데 이동무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100% 중화관념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왜? 머리도 그냥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데 뭐 어떻게 중화관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동무의 관점이겠죠. 자, 다음 8번 평등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는 이동무가 얘기했던 거다. 그렇죠? 이동무가 얘기했던 거. 자,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이다. 맞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아니죠.
뭐가 아닌데 이 청의 제도를 개선하다는 게 아니죠. 자, 조선의 풍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 조선의 풍토는 조선의 풍토대로 그대로 지켜. 그러고 나서 청나라의 문고를 받아들이는 거지. 청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자, 청나라의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거지. 아니,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지. 개선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음 2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는 인식 태도이다. 자,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고유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청의 방식으로 개혁하자 이 말이잖아. 이거는 누가 얘기했던 거야? 박제가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평등교는 어떤 관점이었어요? 우리 조선은 조선의 풍토가 있고 청나라의 문물은 청나라의 문물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이다. 봐봐.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풍토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 각자 가지고 있는 풍토가 서로 각자 따로 개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풍토 차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인식 나오지 않죠. 자, 다음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은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자,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바탕으로 명나라의 의리 문제랑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 맞아.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건 맞아요. 청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 자른 거 보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게 이 평등견에 대한 내용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앞에 평등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요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그거를 평등견이라고 불렀다며. 맞죠? 자, 그러니까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쪽 모두는 뭘 말하는 거야? 조선과 청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맞죠? 자, 다음 5번. 자, 청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지양하다는 건 멀리하다는 거나, 맞죠? 멀리하자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그렇죠? 배타적 태도 지양하고 그 다음에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게 평등견의 관점이다, 그렇죠? 시험 빨리. 자, 다음 19번.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중국 사회에서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자, 그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청나라 사회에 생기게 된 위기 상황을 봐야겠다, 그렇죠? 자,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가리키는 거 맞나요? 아니지. 경제적 번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작물을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물이 부족한 현실이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자, 다음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요거는 뭐야? 긍정적인 거잖아. 중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기억은 어떤 변화였어? 부정적 변화였단 말이야.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 요거 아니죠. 그래서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 자, 그 다음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 맞죠? 자, 위험성 증가, 인구 증가, 문제점 맞는 말. 그 다음 4번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 등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 나라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 다음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이 아니고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건 뭐 때문이었어요? 경쟁이 심하였죠. 자, 다음 20번. 자,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하기의 일부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박제가가 쓴 거겠죠. 박제가가 쓴 거. A와 나를 참고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이 박제가의 이야기죠. A는 박제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는 청나라, 그 당시 청나라가 변하는 청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A는 박제가 이야기, 나는 청나라 이야기. 자, 그래서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데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서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은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맞는데 이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국가 안에. 그래서 조선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뭘 한대요? 장사를 한답니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래요. 자, 가난하면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명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왜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장사치는 굉장히 천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우리가 흔히 상업공상이라고 얘기하잖아. 상업공상. 이 상업을 가장 천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이 현명하기만 하면 천한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풍류와 명망이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천한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뭘 한다? 서점을 출입한다. 조선사회에서는 유생이 선비가 서점을 출입할 수 없어.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비를 시켜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책 사오라고 해야 돼. 왜? 난 동계산 할 줄 모르니까. 조선은 그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한대요. 자,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업 시장에 가가지고 골동품을 산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서 보냅니다. 약재와 비단을 사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시에 은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 중국에다 갖다 팔아요, 은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사옵니까? 중국에 있는 약재나 이런 걸 사와요. 은은 보내주고 나면 우리나라에는 안 돌아. 돈이 안 돌아. 우리에는 뭐만 있어? 사오는 재화만 있어. 맞죠? 근데 이 재화는 다 소비재야. 그러면 다 쓰고 나면 뭐 해야 돼? 또 은 가져가가지고 갖다 주고 우린 사와야 돼. 이것만 계속 반복되면 우리나라에 돈이 안 돌아요. 맞죠? 자, 그래서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저들의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습니다. 장사치처럼 행동을 안 하니까. 은이란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야. 근데 얘네들은 소비재라서 먹어서 반나절이면 없어져 버려.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군. 그렇지,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뭐였어? 가난하면 장사하는 거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가난하면 뭐합니까? 그냥 굶으면서 집에서 울고 있어요. 왜? 양반은 장사하면 안 되니까. 맞죠? 자,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요,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자,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 맞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그쵸? 자, 나에 제시된 중국 교역의 양상이 뭐였습니까? 점점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무역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교역의 양상이었잖아. 자, 이 보기에서 제시된 중국인들의 이 상행위 보면은 우리나라에 약재 팔고 은 사들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 보기에 제시된 모습이랑 나 글에 나오는 모습이 서로 부합합니다. 맞죠?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이 좋다는 걸 말하는 거야, 안 좋다는 걸 말하는 거야? 좋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은은 1000년이 지나도 안 썩는다고. 은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보는 되게 좋은 재화야. 근데 약재나 이런 거 소비재라서 하루 쓰면 없어져. 자, 그래서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게 아니겠지. 맞죠? 강조한 겁니다. 강조. 맞죠? 그 다음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자,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나에 제시된 관료의 모습, 여기에 제시된 관료의 모습 뭐가 있냐? 요거겠죠? 유생이랑 재상들의 모습이겠지. 맞죠? 얘네들 뭐하러 가고 있어? 서점이면 책 사러 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재상조차 뭐하러 가고 있어? 골동품 사려고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지금 나에서 제시됐던 지배층의 모습은 뭐였어?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는,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왜? 나에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기에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모습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정답은 4번이죠. 자,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